내가 여드름투성이의 공군 사관생도였을 때 우리가 인간 수면제라고 부르는 항공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 있었다. 그는 가장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학생마저도 몇 분 안에 침 흘리며 졸고 있는 바보로 만들 수 있었으며 일관성 있게 그 방식만을 고집했다. 사관학교에서의 학문적인 삶에 대해 좀 더 가볍게 생각했던 나 같은 학생에게 그가 미친 영향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아직도 졸다가 이마를 책상에 부딪혀 생긴 흉터가 남아있다. 그러나 인간 수면제 교수님은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셨다. 그는 흔들리는 머리들과 침의 파도 속에서도 계속해서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속성의 법칙을 읊조리면서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칠판에 필기를 했다. 재미있는 점은 수면제 교수님의 항공공학 수업이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 중 오늘날에 내가 써먹고 있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공학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제트기가 어떻게 날고 엔진이 어떻게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기하학에 관한 이번 챕터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트 오브 더 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두 항공기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를 모른다면 공중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항공공학 과정과 마찬가지로 먼 훗날 이 섹션의 정보를 써먹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BFM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투기 조종사는 위치 기하학, 공격 기하학, 무기 성능의 세 가지 관점으로 목표물에 대한 자신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전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중전에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몇 가지 고유한 용어가 있다. 플로리다 템파에 위치한 맥딜 공군기지에서의 멋진 가을날이었다. 나는 60일 전투비행대대 탑독스와 함께 BFM 훈련을 하고 있었다. F-16C는 이번이 7번째 비행이었고 나는 빠르게 그 커다란 GE 엔진과 개선된 항전 기술의 힘을 배우면서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내가 이전 850시간 동안 비행했던 F-16은 C형보다 훨씬 가볍고 원시적인 A형이었다. A형의 구형 엔진 프레드 앤 휘트니 F-100은 제작 당시에는 좋은 엔진이었지만 61대대가 운용하는 F-16 블록 30의 GE F-101에 비하면 힘이 달리는 유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프레드 엔진을 탄 F-16A에 대한 나의 기억도 약간 희미했었다. 나의 가장 최근 500시간은 HLD 코르세어2 영감님을 탔기 때문이다. 나는 5년 전에 맥딜 공군기지와 F-16A를 떠나 애리조나주의 투손에서 HLD 훈련을 받았다. 이 경비대대는 1에서 2년 정도 H7로 비행한 후 F-16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 1, 2년은 끝없는 폭격 훈련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5년으로 바뀌었다. 내가 폭격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폭탄만 던지면 빨리 늙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당신이 바이퍼 파일럿이었다면 말이다. 우리는 H7로 공대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긴 했지만 H7의 공대공 전투는 TV로 볼링을 보는 것과 같이 느리고 지루하다. 400노트로 싸움을 시작해도 금방 느리고 낮아진다. 90도 정도 선회하고 나면 기동할 에너지가 바닥나고 에너지를 회복하려면 몇 분 동안 증속해야 한다. 대부분의 싸움은 뉴트럴 진흙탕 상태로 끝난다. 몇 년 동안 이런 공대공 훈련을 하다 보니 나의 BFM 기술은 디브리핑에서 분노로 두 주먹을 부딪히던 시절로 퇴화했다. 하지만 이제 5년이 지났고 화창한 플로리다 상공에서 F-16을 타러 돌아와 매우 행복했다. 이륙하기 위해 택싱하면서 나는 여전히 헝클어진 머리칼 일부가 제멋대로 헬멧 앞으로 늘어져 있었고 애송이같이 웃으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전혀 전투기 조종사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에 든 것이다. 내 머리통에는 F-16 BFM에 대한 모든 용어와 기술이 가득 차 있었지만 지의 압박을 받으며 기체가 짓눌리기 시작할 때에도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이었다. F-16식 교범에서 BFM-1이라고 명명한 비행을 할 것이었다. BFM-1은 3000피트에서 9000피트까지의 공격 퍼치 셋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0피트 셋업은 결국 두 항공기가 300노트로 시작하는 기총 전투 셋업이다. 파이치 온 콜을 하면 앞에서 방어기 역할을 하는 교관 조종사는 생존하기 위해 격렬한 기동을 할 것이고
훈련 조종사는 교관을 건사이트에 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날의 교관 조종사는 우리가 포스터 차일드라고 불렀던 금발 조종사였다. 파이치온 교신하자 그는 기동 평면을 약간 벗어나는 8G 브렉턴으로 시작했다. 내 기체가 선회원 약간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교관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몇 초 정도 렉으로 기다렸다가 스틱을 당겨 리드 추적하기 시작했다. 2초 정도 지나자 내가 레그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관이 약간 상승하기 시작하자 내 기술을 갖다 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투가 상승선회로 진행되니 나는 레그에 고착되었고 포스터 차일드는 이것을 지켜보다 상황 종료를 외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전투 전체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너무 멀리 뒤쳐져 있었고 그의 꼬리에 매달린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3000피트 퍼치를 셋업했다. 나는 심기일전해야 했다. 안 그러면 포스터 차일드를 영영 못 잡을 것이었다. 다음 판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잠깐 레그를 한 후 곧바로 리드 추적했다. 건파이트에서 상대방이 총에 맞지 않으려고 격하게 기동평면 분리 기동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이 이기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 리드 추적에 들어갈 때 나는 추월을 늦추기 위해 스로틀을 약간 내려서 버너를 걷다. 내가 속력을 잘 통제한 상태로 기총 사거리에 들어가자 포스터 차일드는 나를 레그에 고착시키거나 오버슛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동평면 분리 징킹을 시작했다. 나는 그를 잡았다. 좋은 기총 사격 재원을 얻었고 격추를 선언하자 전투는 끝났다. 다음 단계는 내가 6000피트 후방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6000피트 셋업은 적기의 선회원 바로 바깥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공격 퍼치 셋업이다. 포스터 차일드는 아주 높은 지로 방어 선회했지만 나는 교과서적으로 공격했고 재빨리 사격 재원을 얻었다. 내가 사격 위치에 갔을 때 전에 본 적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내가 접근하자 포스터 차일드는 일반적인 징킹을 하는 대신 선회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벗어났다. 내가 다시 사격 위치를 잡자 그는 또다시 선회 방향을 바꾸면서 나에게서 멀어졌다. 내가 거리를 좁힐 때마다 혼란스러워졌고 나는 기총 공격을 하다 혼란스러울 때면 항상 하는 것을 했다. 기체를 똑바로 수평으로 놓고 상승해서 적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기체를 수직으로 세우자마자 그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보기 위해 롤했다. 이 움직임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오버슛하는 것을 막고 전투의 페이스를 늦출 수 있었다. 나는 포스터 차일드를 관찰하여 그가 아주 느리게 날고 있으며 스피드 브레이크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공중에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120노트 정도로 비행하는 것이었다. 문제없다. 나는 계속 상승의 속력을 낮춘 후 그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앞으로 튕겨내려고 에너지를 모두 버렸지만 내가 그를 추월하지 않아 가망없는 상황이 되었다. 전투는 우리 둘 모두 버너를 켜고 아주 높은 바듬각인 채로 내가 유리한 상태에서 끝났다. 디브리핑에서 포스터 차일드가 그 방어 기동에 대해 설명해 줄 때까지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 그 기동은 스네이크 디펜스라고 하는 것이었다. 챕터 3에서 우리는 이 기총 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이 기동으로 효과를 보려면 적기가 당신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나는 포스터 차일드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 움직임을 보았을 때 나는 상승했다. 그것이 스네이크건 디펜스에 대한 좋은 대응책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재밌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다음 셋업은 9000피트였다. 9000피트 퍼치에서 당신은 적기의 선회원 한참 밖에 있게 되고 따라서 사격 위치에 가기 위해 BFM을 더 잘 알고 더 잘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전투는 내가 선회원 안으로 들어가 첫 선회를 함으로써 괜찮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가 포스터 차일드를 향해 칠지를 당기고 있었음에도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포스터 차일드가 나에게 리프트 벡터를 꽂고 지속 선회로 방어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를 향해 스틱을 당겼다. 이 지점에서 나의 선회율은 당연하게도 그보다 높았다. 그가 방어기로서 먼저 선회를 시작해 더 오랫동안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낮은 속력 덕분에 선회 반경은 더 작았다. 전투를 이어가면서 나는 나의 우세한 선회율을 사용해 그에게 기술을 갖다 대려고 했다. 그러나 그를 내 허드에 집어넣자 뭔가 잘못돼 보였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두 기체의 거리는 가까웠고 전투의 페이스가 빨라졌다. 포스터 차일드가 허드에 들어와 있었지만 시선 변화율이 너무 컸다. 갑자기 칵핏 안에서 헬멧 파이어가 터지고 모든 일이 빠르게 일어났다. 두개골 융해라고도 하는 이 헬멧 파이어 사태가 벌어지면 조종사의 뇌는 급격히 퇴화한다.
이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시야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해서 격추하려는 상태가 된다. 다행히도 포스터 차일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었고 잘못된 느낌을 주는 흐릿한 사건들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사격 위치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명중시키지 못하고 선회원 바깥으로 극심하게 오버슛했다. 포스터 차일드는 즉시 리버스했고 나는 헬멧에 불이 붙은 채 플랫 시저스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얼마 동안의 느린 시저스 후 둘 중 어느 쪽도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고 포스터 차일드는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이 전투 후 우리 둘 다 연료가 떨어졌고 리조인하여 배틀 데미지 체크한 다음 맥딜로 돌아갔다. 내가 BFM1에서 진짜 문제를 겪은 것은 9000피트 새 덕분이었다. 대대로 돌아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린 후 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9000피트로 시작했을 때는 지속 선회하는 적기에 대해 계속 높은 지로 선회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끝에 가서 아주 높은 앵글 오프로 사격하게 된다. 전투의 특정 시점에서는 지를 풀고 렉으로 거리를 벌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거리를 적절히 붙인 후 리드를 당겨야 한다. 챕터 2 공격 BFM에서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공중 전투 교리를 다룰 것이다. 언제 어떻게 스틱을 당기고 풀어라 같은 방법만이 아니라 왜 이런 테크닉을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